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당신은 과연 저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나의 집, 나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머니라 부르며 가장 믿었던 사람이 실은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세대가 함께 사는 한 평범한 가정. 동네 사람들 모두가 인자하고 덕망 높다 칭찬하던 시어머니. 갓 태어난 소중한 생명을 가족에게 안겨준 젊고 아름다운 며느리. 그리고 라일락 향기 그윽한 뒷마당 한편에 황급히 묻힌 한 구의 시신. 무엇이 완벽해 보였던 한 가정을 이토록 끔찍한 범죄와 기만의 늪으로 밀어넣었을까요? 무엇이 지극한 사랑을 증오로, 따스한 관심을 비정한 칼날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깊은 숨을 고르고 항구 도시 인천의 한적한 골목을 충격에 빠뜨렸던 한 가족의 참혹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2년 늦가을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의 희망 골목이라는 이름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비극이 일어난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번화한 도심이 아닌 세월의 때가 묻은 낡은 주택들이 어깨를 맞대고 들어선 오래된 동네입니다. 이곳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아는 것은 물론 마음속 생각까지도 훤히 꿰뚫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최 씨 가족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희 61세, 1961년생 씨는 겉모습만 보면 누구라도 호감을 가질 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3층짜리 상가주택 1층에서 작은 동네 슈퍼를 운영했습니다. 매일같이 드나드는 단골 손님들에게 상냥하게 안부를 묻고 언제나 온화한 미소와 인자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상이었습니다. 남편인 최만식 64세, 1958년생 씨는 아내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존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과묵한 남자였습니다. 인근 물류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그는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면 말없이 밥을 먹고 뉴스를 보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이웃들 눈에 비친 최 씨는 그저 착하고 아내에게 혀잡혀 사는 순한 남편이었습니다. 부부에게는 외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 씨의 유일한 자랑이자 3의 이유인 아들 최지훈 26세, 1996년생. 지훈은 잘생긴 외모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교량 엔지니어로 동네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1등 신랑감으로 통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다루는 효자였습니다. 충청도 시골 출신인 서연은 크고 맑은 눈에 어딘지 모를 슬픔을 담고 있는 청초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던 그녀는 최근 아들 민준이를 낳아 최 씨 가족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네 식구, 세대가 만석동의 3층 집에 모여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박 씨는 가게를 보고 최 씨는 경비원으로 일하며 아들 내외도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데다 예쁜 손주까지 보았으니 이웃들은 박 씨를 보며 아들 잘 키워서 복 받았네. 며느리도 얌전하고 라하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뒤 그 집의 공기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 박 씨의 상냥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 뒤에는 질식할 듯한 통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흔히 있는 고부 갈등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느끼는 길고 지독한 냉전이었습니다. 서연이 아기에게 이유식을 너무 묽게 타는지, 주말에 친정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지, 새로 산 원피스가 조금 짧은 것은 아닌지 모든 사소한 일들이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질책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 말들은 욕설이나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걱정과 가르침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젊은 며느리의 자존심을 깊숙이 후벼 파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2022년 10월 25일이 밝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고 서늘한 바람이 불던 인천의 여느 날과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최 씨 가족의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검은 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진술에 따르면 그 비극을 일으킨 장본인은 모두가 인자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 서연은 생후 4개월 된 아들 민준이에게 필수 예방접종을 마치기 위해 동네 보건소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정성껏 아기옷과 기저귀를 챙겼습니다. 남편 지우는 전날 오후 강원도에 있는 건설 현장으로 갑작스럽게 출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서연이가 아직 산후조리가 덜 됐으니 잘 좀 챙겨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기가 이른 기상에 칭얼거리기 시작하자 서연은 아기를 안아들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 박 씨가 못마땅한 눈초리로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지만 뼈가 있는 한마디를 툭 던졌을 뿐입니다. 애 하나 달래지도 못하면서 엄마 노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그런 말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온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아들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떤 반박도 결국 몇 시간 동안 이어질 홍게의 도화선이 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던 한 이웃은 골목 어귀에서 아기에게 줄 요거트를 사고 있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이웃은 아기가 토실토실하니 예쁘네. 근데 서연이 너는 너무 말랐다. 몸보신 좀 해야겠다. 라며 말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어색했지만 슬픔으로 가득 찬 그녀의 눈을 감추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늦은 밤 출장에서 돌아온 지훈은 굳게 닫힌 집안이 온통 깜깜한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부엌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강한 락스 냄새와 퀴퀴한 습기가 그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박 씨가 부엌 바닥을 조그려 앉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갈색 빛이 도는 붉은색의 뿌연걸레 물이 담긴 대야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랑 민준이는 어디 갔어요? 지훈이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아, 서연이? 민준이 데리고 친정에 갔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셔서 며칠 있다 온다고 하더라. 지훈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왜 저한테 전화 한 통 안 했죠? 오후 내내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고요. 박 씨는 아들의 시선을 피하며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다더라. 충전하고 전화한다더니 애 보느라 깜빡했나 보지. 걱정 말고 너도 어서 씻어라. 하지만 지우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꼭 그에게 문자를 남기는 곰곰한 성격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정체 모를 불안감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그저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생각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튼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내의 온기와 아들의 고른 숨소리가 사라진 텅 빈 방은 유난히 춥고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그는 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장모님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서방, 혹시 우리 서연이 집에 있나? 어젯밤부터 몇 번을 전화해도 받지를 않아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치 머리에 벼락이라도 맞은 듯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네,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어제 친정 안 갔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공포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박 씨는 여전히 태연하게 슈퍼에 물건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친정에 안 갔대요. 어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 아내랑 아들 어디 있냐고요. 지훈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박 씨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친정에 안 갔으면 어디를 갔겠어? 혹시 너랑 싸우고 홧김에 어디 나간 거 아니냐? 나는 모른다. 어제 보건소 다녀와서 조용히 짐 챙겨서 나가던데 어머니의 태도, 그 무감각할 정도로 침착한 모습에 차가운 의심의 한 줄기가 지훈의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존경하고 사랑했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가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서영과 아기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소문은 희망 골목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납치당했다고 말했고, 다른 누군가는 시어머니의 등살을 견디지 못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들은 가끔 두꺼운 벽을 뚫고 들려오던 박 씨의 잔소리를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사람들을 보는 박 씨의 눈빛이 어딘가 기묘하게 차갑고 무언가 끔찍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희망 없는 이틀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넋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는 실종 당일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웃들을 탐문하고 동네 CCTV를 샅샅이 뒤졌지만 서영과 아기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집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다락방부터 옷장 구석구석까지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부엌 바닥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했고 락스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한 형사가 집 뒤편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 씨 집의 뒷마당은 넓지 않았고 타일이 깔려 있었습니다. 구석에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박 씨가 가꾸는 커다란 라일락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라일락은 한창 꽃을 피워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무 아래 흑한 부분이 마치 최근에 파헤쳐졌다가 다시 다져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라일락 향기를 뚫고 올라오는 역한 냄새가 그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불렀고 그들은 작은 삽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훈이 서연이 입었다고 진술한 분홍색 잠옷과 비슷한 비단 천 조각이 나왔습니다. 더 깊이 약 50cm 정도 파내려 갔을 때 그곳에 있던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부패가 시작된 사람의 시신 일부가 축축한 흙 아래 아무렇게나 묻혀 있었습니다. 현장은 즉시 통제되었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절규가 희망 골목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어디에 있는가? 아들 민준이는 어디에? 뒷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 씨는 비명을 지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타일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그녀는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는 한마디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골목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길을 가득 메웠고 모든 경악과 연민, 그리고 분노의 시선이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박 씨에게 쏟아졌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어머니로 칭송받던 그녀가
이제 끔찍한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법리학 요원들이 서연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수습하는 동안 지우는 무너진 채 울부짖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차가운 시신 가방에 담겨 나오는 모습을 보며 그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사형 선고처럼 허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들, 아기는 어디에 있는가? 인천경찰청의 작은 취조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박 씨의 수척한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깡마른 두 손을 깍지 껴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잠긴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점심, 서연이 보건소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또다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가 아이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해 울린다며 비난했고, 한계에 다다른 서연이 몇 마디 대꾸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민준이 엄마는 저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저 그 한마디, 그 미약한 저항의 한마디가 박 씨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증오의 허약고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성을 잃은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과도를 집어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서연이 아들을 안고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자 박 씨는 그녀를 붙잡았고 몸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며느리의 등과 가슴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충격적인 표정으로 쓰러졌습니다. 박 씨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며느리의 시신과 죽은 엄마의 품에서 울부짖는 손자를 보았습니다. 광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극도의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핏자국을 청소하고 시신을 뒷마당으로 끌고 가 구덩이를 파 묻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럼 아기는 어디 있습니까? 사건을 담당한 강력계 팀장 한태석 경감인 알카롭게 물었습니다. 박 씨는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 무서워서 남동구에 있는 자비사 절 문 앞에 데려다 놓았어요. 제발 좋은 사람이 데려가길 바라면서요. 명확한 동기, 홧김에 저지른 범행, 그리고 공포 속에서 이루어진 시신 유기와 아이 유기. 사건은 이대로 종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자비사와 그 주변 지역으로 팀을 보내 아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살해 후 뒷마당에 안매장, 손주는 절에 유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린공노할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수사관인 한태석 경감은 예리한 직감으로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박 씨의 자백은 너무나 매끄러웠습니다. 그녀는 죄를 인정했지만 그 눈빛에는 공포 외에도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한 기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모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부검 결과 서연의 몸의 난자상은 매우 깊고 강력했으며 특히 심장을 꿰뚫은 치명상은 엄청난 힘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박 씨처럼 마르고 연약한 60대 여성의 힘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둘째, 단단한 흙바닥에 성인 한 명을 묻을 만큼 깊은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옮기고 현장을 말끔히 정리하는 것은 몇 시간이 걸리는 고된 노동입니다. 과연 박 씨 혼자 그날 점심시간 동안 그 모든 일을 그렇게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단서, 사건 전체를 뒤집어버린 사실. 아기는 자비사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 일대의 모든 CCTV를 분석했지만 박 씨가 진술한 시간에 그녀나 다른 누군가가 갓난아기를 데리고 그곳에 나타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기에 대한 진술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는 어디에 있는가? 만약 박 씨가 아기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그녀는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경감은 최만식과 아들 지훈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를 재소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훈은 강원도 건설 현장에 있었음이 확실하여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의심은 그 집에 남아있던 단 한 명의 남자, 침묵하던 남편이자 아버지 최만식에게로 쏠렸습니다.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온 최만식은 극도로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몸을 벌벌 떨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일하러 나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와서야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경감은 결정적인 디테일을 포착했습니다. 최 씨의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지만 오른손 검지와 중지 손톱 사이에 아주 작은 흙먼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뒷마당 텃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붉은 점토질 흙이었습니다. 한경감은 현장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만식 씨, 부인을 도와서 이 구덩이를 판 적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최 씨는 화들짝 놀라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경감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회사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출근한 것은 맞지만 오전 11시에 회사를 나갔다가 오후 2시에 복귀했더군요. 점심을 드셨다고요? 3시간 동안 어디서 점심을 드셨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기는 어디 있습니까? 최만식 씨. 마지막 질문은 이미 위태롭던 그의 심리를 내리치는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최만식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처절하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려 왔던 울음이 그제야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악스러운 진실이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영희는 현장에 있던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녀는 서연을 죽인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자백은 훨씬 더 잔혹한 범죄를 덮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연극, 거짓 자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바로 자신의 남편 최만식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끊어지듯 이어지는 최 씨의 진술을 통해 비극의 전체적인 그림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그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잔인했습니다. 그날 점심, 박 씨와 서연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다툼이 아니었고 모든 억압과 분노가 폭발하는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만식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점심을 먹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잊고 온 물건을 가지러 잠시 집에 들렀다가 모든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박 씨는 서연에게 악랄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아이를 돌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난한 집안 배경까지 들먹이며 모욕했습니다. 근본도 없는 것, 애 낳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내가 감히 내 아들 자기라고 생각해. 수많은 날들을 침묵으로 견뎌왔던 서연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며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님, 너무하세요. 어머니는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셨어요. 절 사람으로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면 그저 어머님 이기심을 채워줄 애 낳는 기계로만 보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가족 전체의 영린을 건드리는 한마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사망 선고서에 서명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얼어붙은 듯 서 있는 시아버지 최만식을 향해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라도 한 말씀만 해주세요. 어머님이 너무하신 거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제발 그렇게 침묵만 하지 마세요. 아버님의 그 침묵이 어머님을 더 괴물로 만들고 이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어머니가 아버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린 것처럼요. 그 말은 평생 고개만 숙이고 살아온 남자에게 나라와 박힌 비수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아내의 그늘 아래 억눌려 왔던 비겁함과 울분이라는 악마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며느리를 보호하는 대신 자신이 모욕당하고 발가벗겨졌다고 느꼈습니다. 서연이 그가 평생 묻어두려 했던 진실을 까발린 것입니다. 그 순간 박 씨가 서연의 품에서 아기를 빼앗으려 달려들자
침묵하던 남자 최만식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평생 축적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온순한 최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아내를 보았고 그녀의 저항에서 이미 썩어 문드러진 자신의 가정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서연을 밀어 넘어뜨렸고 그녀가 쓰러지자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를 공격하려던 박 씨는 남편의 행동에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칼날이 번득였을 때 그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서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서연이 숨을 거두고 집 전체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이자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박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우발적인 살인자의 공포가 아니라 주도 면밀한 주모자의 냉철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체포되면 이 가정은 완전히 무너지고 자신의 자랑인 아들이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평생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즉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자신이 죄를 뒤집었을 것이다. 고부 갈등이라는 사회가 쉽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동기를 내세운 이야기를 만들 것이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살인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뒤틀린 사랑과 통제욕의 궁극적이고 병적인 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남편에게 명령했습니다. 정신 차려. 어서 날 도와. 직접 칼을 휘두른 자와 모든 것을 계획한 주모자. 두 사람은 함께 현장을 청소했습니다. 남자의 힘을 가진 최만식이 뒷마당에 구덩이를 팠고 박 씨는 모든 흔적을 없애는 방법을 차근차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범죄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손주, 아기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살아있는 증인이자 박 씨의 계획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손자의 작은 시신은 엄마와 함께 라일락 나무 아래 비정한 구덩이에 묻혔습니다. 최만식의 자백은 베테랑 형사들조차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기심과 비겁함, 그리고 극단적으로 병든 사랑에서 비롯된 이중살인이 치밀한 연극으로 은폐되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며느리만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주를 죽이고 한 가족의 양심을 통째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경찰이 두 번째 시신을 찾기 위해 현장을 다시 파헤치자 희망 골목 전체는 비통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연을 발견했던 바로 그 흙 속에서 작은 강보 뭉치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광경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한 흉터로 남았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만식은 아동살해 및 잔혹한 범죄 수법 등 가중처벌 요인이 적용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이자 범죄 은닉을 주도한 박영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는 지훈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잃었고 바로 그날 자신의 부모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가족, 그가 일구려 했던 보금자리는 그저 끔찍한 진실을 묻어둔 무덤에 불과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고통과 질문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침묵의 비극이며 유독한 공모의 결과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최만식의 침묵은 그의 내면에 악마를 키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박 씨의 독재적인 통제는 주변의 모든 생명을 질식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소리 없는 비명을 알아채지 못했던 아들 지훈의 무관심 역시 비극의 일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값비싼 경종을 울립니다. 폭력은 주먹과 매질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때로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리고 억압적인 침묵으로도 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악은 때로 순간의 분노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위선적인 도덕의 가면 뒤에 숨겨진 비겁함과 이기심, 그리고 잔혹함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때로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더 많이 듣고 더 깊이 이해하며 잘못된 것 앞에서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십시오. 침묵이 사랑과 인간성마저 묻어버리는 거대한 무덤이 되기 전에 말입니다.